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대담은 아마도 이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바른정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네. 유럽 출장 중에 급거 귀국을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불찰이다.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아버지로서 참담하다. 그다음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이상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거취에 대한 문제는 예. 도정에 노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뭐 폭탄 발언이나 충격적인 그 다른 선택의 발언들이 일정하게 그 예측되었으나 예. 도정에 충실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도정에 대한 안정은 그 확고하게 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 평가할 만하고요. 예. 근데 이제 죄질 자체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마약이죠. 예, 마약을 이제 세 단계를 나누더라고요. 그 가장 낮은 단계가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높은 단계가 판매책, 예. 판매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그 죄질이 제조 또는 반입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또는 반입은 사형감입니다. 근데 또 중국에서 반입을 해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죄질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남경필 지사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초범이지만 죄질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결과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저도 아들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죠. 사실 뭐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야 뭐 그렇다 치지만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예. 지금 남 지사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사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 있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이렇게 이런 문제를 비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져야 하는 거고 그게 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자회견 어느 정도 뭐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판결이 선고가 나오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때 대선 경선 주자였지 않았습니까? 자, 정치적 행보 차차 말씀을 드릴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이야 당장이야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오자마자 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예. 상황을 좀 파악하고 대책 회의 같은 걸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고 사실은 이게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른정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슨 결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큰 흐름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합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예, 자 바른정당으로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뭐 깨끗한 보수, 건전한 보수를 표방을 했었는데 이해운 전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서 이런 또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바른정당은 이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자강론자들이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통합론과 자강론이 팽팽하게 그 신경전을 펼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떤 정당에도 있는 당내 그 이 계파 싸움들이 아주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다가 이해운 대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실상 남경필 지사가 적어도 우리한 부분들은 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자강론자들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11월 전당대회는 예. 좀 이제 걱정이죠. 11일 전당대회 이해운 전 대표 남경필 지사의 추문 파동이 이제 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제 11월이 오는데 11월은 또 이 사건들과 무관하게 김무성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지 예. 않겠다. 상임 고문으로 고문으로 남겠다 남겠다. 하면서 예. 또 전당대회 흥행이 이미 김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됐고 하면서 이래저래 바른정당이 올해는 상당히 침체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신히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제는 일단 그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하냐. 지도부도 지금 꾸려하는 상황인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지금 11월 13일 날 전당대회가 예고가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전혀 새로운 깨끗한 보수, 또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만큼 지금 뭐 이해운 대표가 낙마한 이유도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캐치프레이즈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그 이유 때문에 낙마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흡수 통합이 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 카드는 역시 유승민 그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유승민 후보가 나와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 국민의당을 그래도 그 키를 잡고 좀 지금 그래도 의미 있게 그 존재감을 보여주듯이 예.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와서 어떻게 존재감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생존의 저기 확실한 방향을 예.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11월 13일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당을 끌어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은 바른정당은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지사 개인은 물론 바른정당도 위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 이제 대담을 나눌 주제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죠. 이 키워드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그 문제 발언에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여전히 좀 진전이 없어요. 자, 24일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입니다. 22일 날 퇴임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좀 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네, 남은 시간이 오늘, 예. 그다음에 20일, 21일, 20일 4일밖에 없죠. 23일, 24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좀 그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나가면서 국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라는 유감 표명을 이 대변인을 통해서 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땡깡 발언을 했던 추미애 대표가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하시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의전 서열은 다양하겠지만 그 정부 여당에서의 정치 서열은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당대표고 3위가 원내대표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그 정치 서열 1위, 2위, 3위가 다 유감 표명을 하면서 실제 국민의당이 그 전향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의 걸림돌이 되었던 예. 부분들은 제거됐다. 이제 이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기미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예. 상당히 전략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지난 일주일 내내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2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땡깡 발언까지 나오면서 많은 그 포화를 집중하면서 국민의당은 내상을 엄청나게 입은 거잖아요.
안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까지 날려버렸을 경우에 후폭풍은 이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내부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반대했던 그리고 반대했던 것처럼 보이는 몇몇 의원들이 동요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든 김희수 후보의 효과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그 인준 가결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을 맞는 사태는 좀 막아보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후에 오후 4시 반에 이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죠. 일단은 정세균 의장도 지금 해외 출장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뭐 내일 모레 아니겠느냐 하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직권상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직권상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요건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왜 그게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야당에서도 그걸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투표를 해봐야 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죠. 어차피 될 거라고 하는 건 김희수 재판관 때, 소장 때 얘기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표대결로 간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역시 추미애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논의는 시작하겠다. 그거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게 추미애 대표가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하게 유감을 한다. 보통은 마음 상하는 분이 계시다면 심심하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는데 계시다면이 그야말로 그 만약이잖아요. 그리고 행여라고 하는 걸 또 붙였단 말이죠. 행여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혹시예요. 행여라고 하는 얘기가.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참 사과하기 싫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일단은 사과를 미흡했지만 논의는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투표까지 갈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투표를 할 거냐. 지금 공식적으로는 자유투표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도 두 가지 기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있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그런데 이 둘 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민수 재판관 소장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김민수 재판관 때 여당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흔들어가지고 흔들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밀어보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법 소장은 개인이지만 법원은 그야말로 모든 영역을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한 3분의 1 그리고 선관위 위원회에 대한 3분의 1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고 사실은 사정정국에서 야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법부인데 사법부를 과연 정권하고 같은 코드에 있는 분이 수장이 됐을 때 그분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공석이니까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에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세 가지 불가론을 들고 나와서 이제 조금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결은 하겠다는 하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 반대를 하는 주장들을 이제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의원들 표 단속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청와대와 여당 쪽, 민주당 쪽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그 부결보다 더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됐었을 때는 원내대표 아마 사퇴로 직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지난
김희수 후보자 그 부결 때 의원식 원내대표의 그 사퇴 표명이 있었었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반려가 됐는데 이건 뭐 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그 어려워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 대표도 상당 부분의 충격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부결은 전체적으로 여권 전체적으로 이제 힘든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부결을 했었을 때 뭐가 남을까라는 겁니다. 또 한 번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라는 존재감 이것 외에 어떤 게 남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당도 상당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희수 후보 그 부결됐었을 때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문자 폭탄 엄청나게 받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그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결국은 국민의당은 아주 곤혹스럽지만 그 결정권을 다른 쪽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표 분석을 해보면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 이제 복당을 하면서 민주당은 121석, 그다음에 정의당은 여전히 6석, 그다음에 새민중정당 무소속에서 이제 그 통합진보당 그 두 분이 이제 새민중정당으로 2석, 그다음에 국회의장 1석 하면 이제 130석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소 20석이 국민의당에서 던져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투표는 참석한다. 그런데 반대표로 그 당론을 정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다 했는데 지난번에 2표 차이였거든요. 맞습니다.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국민의당이 최소한 20표를 던져서 던져야 되는데 이 정치적 부담이 호남계와 안철수계 이 두 계파 간에서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호남계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안철수계는 수도권 중심이고 비례대표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유가 있어요. 근데 호남계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호남 가면 호남 홀대론, 영남 가면 영남 홀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그 부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결정권이 작용했다라고 그 보도가 되고 평가가 되면 호남 홀대론의 전형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후보는 영남 후보거든요. 그럼 전형적인 지역 감정으로 그 돌아서는 과정들도 그 있고 해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계 개편의 그 시발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되면 인위적 정계 개편을 집권 여당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9월에 450개의 입법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에 영향력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게 이제 국민의당 전체 의원들한테 본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가 기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이다. 그런데 당에서 기존에 나오는 거는 사법개혁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하고 일단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사법부 독립이다라고 하는 걸 교지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울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건 표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호남 의원들은 지금 그대로 있으면 그 미래가 없어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질식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호남에서 이 지지도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만큼 높으면 국민의당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흔들리면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지율은 높은데
국민의당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의석이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 그 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그 궁금증이 미정인 상태이라고 보여지고 안 대표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게 울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적으로 달려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법부예요. 사법부에 결정하면 배지를 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앞서느냐 아니면 지금의 압박이 앞서느냐 이거를 각자의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독특한 시각이세요. 사정정국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사정정국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법 독립은 한 크게 한 4가지가 있잖아요. 사법부의 민주화의 문제입니다. 위선에서 내려 눈치 보기 하고 그리고 재앙적 대법원장에 의해서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을 가지고 일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는 혁파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관예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는 적폐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관이 좀 법관의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요구 사안이 있는 거고 해서 이 재앙적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이 과잉 권력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측면이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번처럼 또다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참 올바른 법관인데라고 하면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 뒷박치던 이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김민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지역에 가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때 독립의 주체는 결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김명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너무나 코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안철수 대표 마침 오늘이 정치 입문한 지 5년째 된다는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소신 발언이라 되나요? 그 발언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송 장관에게 청와대 명의로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정치권의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 어제 국방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은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 들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자중질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외교안보 노선이 대화와 제재 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저는 갈팡질팡의 외교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보 불안만 조장하는 수다맨을 옆에 특보로 두고 문재인 대통령 평안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다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문정인 특보를 옆에 두고 정말 대한민국이 평안해질 수 있는지, 청와대가 평안해질 수 있는지 자문해보고 보시고 즉각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핵심에 서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두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저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이제 엄중 주의 조치까지 내렸는데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 그 다음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에게 강하게 이 엄중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 전언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한테도 일절 인터뷰 하지 말고 침묵해 달라고 강하게 청와대에서 요청하면서 자중질환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수습은 빨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자중질환 싸움을 붙여놓고 그렇게 말을 이끌어내놓고 예. 또 그걸 보고 대답을 했다고 또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근데 저는 저분들 보수 야당의 입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그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예. 어쨌든 이번 사안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명확하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특보에게 저 사람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냥 냅둬라고 하는 발언이나 또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가짜나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아까 구구사전 이야기 하셨는데 개탄스럽다는 분해서 한탄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못해 정말 이 못마땅해서 한탄스럽다는 표현이고요. 대체로 이 정도의 상황이면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마음에 차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가 이제 유감스럽다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이 개탄스럽다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특보를 향해서 가짜나서 개탄스럽다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또 안보 정책의 노선을 좀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술핵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며칠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술핵 문제에 대한 현 정부가 자꾸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했고요. 두 번째, 800만 불의 국제 식량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차원의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또 나와가지고 가능한 한 지체해서 시간 끌 수 있을 때까지 끌고 지원하겠다고 근데 통일부의 영역을 국방부 장관이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저는 여기에 답할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판받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하는 전술핵 문제나 예. 몇 가지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국민 대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정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김영우 의원이 이 갈등의 단초를 문특보가 제공을 했다. 이러면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야당 쪽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백악관의 지금의 상황이 떠올랐는데요. 백악관에서 초기에 있었던 멤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지금 군 출신들이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트럼프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송 국방장관 얘기가 맞을 수 있죠. 문특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 특보로 하기에는 참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표현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으로서 송 장관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송 국방장관과 문특보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송 국방장관 얘기를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할 얘기와 맞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내부 불협화음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한 번은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방향도 우왕좌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공감할 때 모호성인 거지 전략적인 거지 그게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짧게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뭐 이제 계속 전술핵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상 일본에서 항모가 넘어오면 그게 다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국제법에도 맞지 않아요. 이걸 자꾸 정쟁으로 활용하는 보수 야당에게 끌려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정말 심각하고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할까요? 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서 댓글 부대 운영을 했죠. 민병주 전 국가정보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국정원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 이제 문성근 씨가 이제 검찰에 참고인 조사,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 김미아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저기 2010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그 법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심령이 매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성실하게 이번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9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어느 범위까지 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조사에도 열심히 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침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박원순 시장의 제안 문건 당시 작성된 그 건과 관련해서 11명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MB를 고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될까요? 고발은 서울시가 했고요. 고소는 박원순 시장이 했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MB가 이 검찰 출두를 해야 될 상황까지 이제 온 거지요. 그런데 뭐 많은 그 평론들이나 언론들이 이 합법적으로 해야지 계속해서 규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다. 사실상 김미아 씨가 MB를 고소를 하면 저 부분에서는 MB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 조사들을 하면 드러날 수도 있고 추론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세훈 국정원장은 저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그 문서 보고는요.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비서실장에서 잘렸을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론이 없죠. 저건 명백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예. 단 하나 지금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이 된 이유는 결국 광우병 파동 때문 아니겠습니까? 광우병 파동에 그 여론을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아무도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MB가 마지막에 지지율이 공공행진을 하는 건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DJ나 노무현 대통령 국장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MB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국장을 하자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야지 지금 정부의 위기를 어느 순간에는 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